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2편 대구 사범 시절. 현준혁 교사는 영어를 가르쳤지만 한글 교육에도 열심이었다. 그때 조선일보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현준혁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교재를 구해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은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 한글을 배워서 신문 잡지라도 읽어야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같은 약소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학생 90명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글 보급 운동을 하면 매년 9,000명에게 글을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에도 과외 수업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자. 현준혁 교사는 영어를 가르칠 때 발음표를 반드시 한글로 썼다. 일본인 학생들이 불평을 해도 무시해버렸다. 그는 또 기숙사를 순시할 때는 일부러 일본 학생들이 벗어놓은 게다짝을 발에 걸린다는 듯이 차버리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과 잡담을 나누는 척하면서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다. 영어 시간에는 학과와 관계가 없는 이순신 이야기를 꺼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했다. 이기생 김노설은 대구 사범 심상과지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나라 역사를 배워보지 못했던 우리인지라 우리는 현 선생의 국사 강의에 너나 할 것 없이 숨을 죽였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비로소 내 조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만국의 서름과 함께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북받쳐 올랐다. 현준혁은 2학년에 들어가서는 우재동 학생 등 5명을 조직책으로 뽑아 점조직식으로 사회주의 서적 독서회인 사회과학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조선민족의 해방과 무산농민의 구제였다. 서적은 오사카에 살고 있던 대구사범 자퇴생 부장환이 비밀리에 보내줬다. 현준혁은 이 책들을 약 30명으로 불어난 독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기숙사에서 소등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을 켜서 읽도록 했다. 그때 대구사범 학생들은 대구역에 나가서 만주로 북상하는 일본 군인들을 환송하곤 했다. 이 독서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일장기도 펴들지 않았다. 현준혁은 1931년 11월 1기생 신연필 등 학생 수명과 함께 구속됐다. 수사가 확대돼 1기생 중에서만 27명이 구속됐다. 현 교사와 5명의 조직책은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왔으나 전원 퇴학당했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우가키 총독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직후 히라야마 교장은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요지에 연설을 했다. 학생 제군들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과거의 학창시절 회상하면서 말하노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내가 도쿄에서 1구에 다닐 때는 명치유신 직후로서 벌족제도 타파를 내건 문명 개화운동이 한 시대를 소란케 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상아탑을 뛰쳐나가 사회의 물결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시는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의 일본 문명을 쌓아올린 사람들은 그때 거리로 뛰어나간 학생들이 아니라 상아탑을 고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을 제군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준혁이 주도한 독서회에 가입했다가 퇴학당했던 1기생 옥치상 박준호는 대구사범 심상과지에 실린 회상록에서 현 선생을 지금에 와서 단순한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당신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관계에 있었고 3년간 그로부터 사석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정희 등 사회 동기생들이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서 놀란 것이 있다. 4학년이 된 1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을 놓지 않고 존대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놓는 것은 물론이고 예사로 기합을 넣고 구타를 하는데 대구사범에서는 선후배 간의 인격 존중이 전통으로 정착돼 있었다. 박정희와 동기로서 같은 나팔수였던 이영원은 그런 전통은 아마도 현준혁 선생이 지도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측됐다고 했다. 이영원은 동기생인 이정찬과 친하면서도 졸업할 때까지도 말을 놓지 않았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가 청와대 보일러공이라고 해도 존댓말을 썼다. 인간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박정희의 특징은 이런 학창생활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박정희보다 1기 선배인 3기의 진두현에 따르면 현준혁은 첫 시간에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 한다.
상급생이라고 하급생을 일본 학교서처럼 기합줘서도 못 쓰고 하급생이라고 굴종해서도 못 쓴다. 우리는 다 같이 압박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현준혁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윤리에 철저했다. 그는 고향의 무학처녀와 결혼했던 것이다. 현준혁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조직한 독서회는 그 뒤로도 맥을 이어갔다. 박정희와 동기인 황용주는 2학년 말에 현준혁 계열의 독서회에 들어가 사회주의 책을 읽다가 기숙사 검색대 발각되었다. 퇴학 처분. 그는 고향인 밀양에 돌아왔다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한 뒤 오사카 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이어 와세다 대학 불문과에 입학했다. 홍종환은 5학년 때 영국 사회주의 저술과 H.G. 웰스가 쓴 세계 문화사 대계를 읽었다는 이유로 해서 퇴학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퇴학을 당한 사기생이 중퇴자 27명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정희와 동기인 윤취도는 이렇게 회고했다. 학교에서 보호자를 소환하면 그 학생은 영락없이 퇴학을 당한다. 그러면 고리짝을 짊어지고 밤에 보호자를 따라 학교를 떠나는데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같이 뒹굴던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기숙사에서 내려다보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12회 이장화는 대구사범 심상과지에 이렇게 썼다. 5년 동안이나 날마다 드나들던 연붉은 교문 기둥에 노랗게 붙어있는 관립 대구사범학교라는 동판 문패. 그 저편에 보이는 본관 현관에 우거진 담쟁이 던구를 읽지 못할 것이다. 그 푸르디푸른 잎사귀로 뒤덮인 붉은 벽돌 교실에서 우리들은 자랐고 거기서 우리들은 뼈가 아팠으며 그 속에서 심상관은 서러웠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 어려웠던 입학시험의 관문을 뚫은 총명한 눈동자에 거칠 것이 어디 있었겠느냐마는 식민지치하의 현실은 냉혹했고 시대 상황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꿈은 깨어지고 바람은 거셌다. 대구사범학교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는 이민족을 만났고 그것도 정복자 일본인으로 만났기에 서로의 갈등과 충돌은 극심했었다. 압박받는 우리의 처지는 슬펐으며 슬픔은 곧 저항으로 변해갔고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살 길을 찾게 했다. 현준혁 교사가 구속돼 학교를 떠난 이후 허전해진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김영기 선생이었다. 충남 부여 사람인 그는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문학의 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족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시조 100수를 골라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다. 시조를 통해서 결의의 영혼을 이어가려는 강의법이었다. 그는 우리 역사 강의도 곁들여서 했다. 조용한 성격인 김영기는 박정희의 사기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임진왜란과 이율곡의 10만 양병론을 설명하다가 나라가 이러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면서 한동안 흐느꼈다. 학생들도 따라 울었다. 박정희가 3학년일 때인 1934년 4월에 또 독서 사건이 터졌다. 1기 선배인 4학년생 중 진두현 등 6학생들이 독서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책들을 읽다가 퇴학당한 뒤 구속됐다. 진두현을 유치장에 집어넣으면서 조선인 형사가 말했다. 현이란 새끼가 뿌린 씨앗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러나 이번만은 뿌리째 뽑고 말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두현은 조선일보에서 읽은 칼럼 한 구절이 생각났다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감옥살이를 2년 3년 해야만 옳은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두현은 나도 이젠 옳은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으로서 옥살이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에 박정희는 3학년생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철원에서 전철로 갈아타서 내금강 입구 말휘리역에 도착하니 태평여관에서 큰 길을 가지고 나와서 여행단을 환영해줬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이 여관에서는 학생들을 정성 들여 모셨다. 조선 음식도 맛있었고 잠자리도 쾌적했다. 다음날 내금강을 구경한 뒤에 도착한 곳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구미산장이었다. 일본인 주인의 대접이 영 시원치 않았다. 1박 3식에 돈은 태평여관보다도 3배나 많은 2원을 받으면서 저녁은 맛없는 일본식이고 잠자리는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재우는 것이었다. 화가 난 학생들은 내일 점심 도시락은 이 여관 것으로는 먹고 싶지 않으니 만들지 말고 식대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인 주인은 내일 도시락 반찬은 이미 준비했으니 먹든지 안 먹든지 돈은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오기가 발동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을 나설 때 여관에서 준비해둔 도시락을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인 인솔 교사가 오늘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도시락을 가져갈 것을 권해도 듣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심을 굶어가면서 외금강을 구경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솔 교사도 이 사건을 불문에 붙였는데 도리카이 교장이 이를 알고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명모, 정헌욱 두 사람이 주동자로 물려 퇴학을 당하고 유만식은 무기정학, 다른 7명은 일주간의 근신처분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부모를 불렀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틀 동안 이들 부모들은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금강산 비로봉 사건으로 불린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 그대로 이 금강산 여행 중에 들르는 상점과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마다 기념 도장을 받아와서는 스탬프집을 만들었다. 여기에 친구들의 한마디를 실었는데 유독 박정희가 쓴 글이 튄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약간 고쳐서 소개한다. 금강산 12,000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네 몸은 아름답고 삼엄함으로 천하의 이로움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 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해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정있음. 다른 동기생들은 아, 평생에 보고 싶던 우리 금강산이여. 이제 보고 나니 만시지탄이 없을 수 없네. 식으로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는데 박정희는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17학생의 마음속에서 중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만든 비범한 성격은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과 한덩어리로 파악한 점이다.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한만을 풀려고 했더라면 그는 이기적인 입신 출세주의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 시절에도 특별히 정의감이 있는 소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정의감이 가르쳐지는 것인지 타고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 와서는 정의감이 강한 학생임을 엿보게 하는 몇 가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대구 사범 교우회지 제4호에 실린 5학년생 박정희의 시를 읽어본다. 대자연.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대지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이 시를 한 일본 기자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언어 감각이 참 뛰어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놀라는 것이었다. 일본어의 운율도 잘 맞아떨어져 노래 가사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박정희는 자신의 시에다가 1, 2, 3의 번호를 붙여놔 그가 작사한 몇 가지 노래의 가사를 연상시킨다. 마지막에 이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서도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박정희의 정신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소곳하고 소박한 것에 대한 박정희의 동경이다. 들꽃과 농부로 상징되는 약자와 소박성, 거기에 대칭되는 귀부인과 영웅 사이에서 박정희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간 강자와 부자에 대한 반골의식과 소박성은 이미 대구사범 교정에서 틀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